4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부에서는요, 독서 두 세트를 공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인문과 이제 예술이 융합된 세트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이제 기술 세트인데, 이 인문과 예술이 융합된 세트는 정보의 양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지문은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 세트에 비해서 읽기에 조금 이제 수월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논지를 잘 잡아서 이제 읽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징에 관한 정보가 이제 핵심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한 정보를 또 여러분이 빠르게 좀 잘 주목하면서 읽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에서 늘 자주 출제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개념이나 이제 원리 방법에 관한 그런 정보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러한 정보가 역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그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근거하여 또 역시 이제 적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적용 문제를 여러분이 또 잘 풀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독서는요, 결국 읽고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읽는다라는 것은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독서 이 두 개의 또 이제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는 그런 힘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부족한지를 잘 파악을 하고요. 꼭 보완하는 공부 잘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융합 시작을 하죠. 인문하면 대표가 철학이죠. 이 철학 지문하면 철학자의 그런 견해 주장을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견해 주장만 잘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견해 주장과 함께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견해 주장 더하기 개념의 패턴으로 글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을 알고 여러분이 그 철학자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용어 주목하고 그 개념 파악하는 것도 함께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은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어떤 특징에 관한 그런 정보가 또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어떤 예술적인 그런 대상에 대해서, 즉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술 작품의 특징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이 점도 알고 여러분 이제 그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잘 짚어서 읽었는지 꼭 체크하도록 하고요. 알겠죠? 네, 우리 거기 문제에서 보면 뭐 29번 같은 문제는 이제 출제 요소가 이제 주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 풀 수도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문 읽기 전에 28번을 먼저 봤다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 딱 확인하고 기억, 니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특히 차이점이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거 알고 미리 글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그 차이점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읽기를 해놨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 28번 문제 정답을 좀 더 빨리 잘 풀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거기 문두에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문두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요, 특징이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또 짚으면서 읽었어야 되는 것이죠. 31번 학습 활동이고요. 32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살피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찾으면서 무엇을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예측하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확인한 후에 지문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볼게요. 근대 철학에서는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줄치에 있는 니은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특히 이제 차이점이 출제요소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건 미리 파악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대상의 질인 고정된 진리나 그 다음에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개념과 이제 통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이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마다 어떤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성질, 그런 것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그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 즉
얼마나 유사하게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 유사하게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이 동일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이 동일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사실 결국은 이 고정되어 있는 진리나 이러한 고유한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접속어가 그러나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 기억, 근대 철학과 이제 들레즈는 차이점이 이제 중요할 텐데, 차이점으로 일단 여러분이 무엇을 이제 주목했어야 하느냐? 여기 비판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상이 대상들이 지닌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 비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상은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동일성을 중시하는 것인데, 그런 동일성을 중시하는 것이 결국은 차이를 이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들레즈는 차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 철학에서는 이런 고정된 진리, 고유한 본질과 관련하여 이런 동일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들레즈는요, 자, 이런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요 핵심어를 여러분이 짚으면서 읽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들레즈는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 맺음에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요 문장을 또 이제 읽었을 때 핵심어로 이제 우리가 주목했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 관계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차이가 이제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이를 긍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자,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생성의 원리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문단 이제 봤는데요. 이런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 중심으로 여러분이 독해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요, 이거는 개념 있는 말이란 얘기예요. 나 개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이란 말을 뭐 모릅니까? 알죠. 근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딱 묶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말고, 자, 이 들레즈라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이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데,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태적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태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동적으로 막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태적으로 파악한다라는 건 그러면 그 동적이 반대되는 것.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정태적으로 그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두 대상이 만나고 섞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태적인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니까 이거에 상대되는 말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두 대상이 만나고 섞인다라는 거죠. 이 만나고 섞인다라는 건 정태적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두 대상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이 차이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들레즈가 말한 이 차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생성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만나고 섞인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관계라는 말과 관련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동차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인데, 이 A는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땅에서 이제 많이 달렸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땅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달리기를 잘하게 됐던 것인데, 이 A가 달리기 대신에 자, 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굉장히 잘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 달리는 근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는 이제 근육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A는요, 이전의 A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는 근육 대신에 이제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는 근육이 발달했으니까 그 전과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달라진 것이 바로 이제 차이라는 것이고, 이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A가 자동차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렇죠?
그럼 만나서 섞임으로써 생성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차이는 A에게 자동차 운전을 잘하게 된 사람이라는 그쵸 새로운 의미를 이제 부여한 것인데, 특히 이제 이 들레지가 주목한 것은 이 생성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의미를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생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들레지가 말한 생성이라는 말의 개념을 여기서 주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학자, 어떤 이론, 그 견해 주장을 이해를 할 때는요,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 개념 반드시 파악하는 읽기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또한 들레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상과 대상이 이제 연결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관계라는 말과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제 변화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생성이잖아요. 이러한 생성의 과정을 이 들레즈는 또 어떤 용어로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주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또 잘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 산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름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 주름 자체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 어떤 흔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름이 이렇게 한 번 생긴 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정말 조금이라도 안 변하고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변하고? 아니죠. 그 주름이라는 것은 또 내가 그 이후에 어떤 동작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앉느냐, 뭐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그 주름이 바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이 주름은 옷 자체 혹은 외부로부터, 이 옷 자체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옷감을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 그 주름이 또 생기는 양상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 자체에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또 이제 이 주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받은 힘에 의해서도 이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번 생긴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로 거기서 딱 주름 완성,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봅니다. 결국 주름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자, 이 내재적 원인이라는 것이 옷 자체인 거죠. 혹은 이제 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제 흔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대상 자체의 어떤 내재적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흔적이라는 것이 한번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여기 이어지는 걸 보세요. 생성된 주름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름과 관련하여 들레즈의 견해장을 또 여러분이 잘 이해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출제 요소였잖아요. 그 문제 먼저 보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름에 대한 들레즈의 견해장 나타내는 말도 여기서 잘 짚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 자, 시간이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또 주름과 다른, 그쵸?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 그냥 여기서 딱 완성,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주름에는 시간적 개념과 변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주름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름의 개념을 좀 여러분이 좀 더 잘 파악을 했는지 이 지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견해 주장이 중요하다. 그럼 개념도 반드시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한다. 자, 꼭 유념하고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들레즈가 제안한 주름 개념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요.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이제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도시에 가면요,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랜드스케이프 건축일 텐데, 이런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요,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전통적인 이분법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내용 이제 읽을 때 어떤 말이 중요한지 지금 이제 7월이니까 딱딱 금방 여러분이 짚어냈어야 되는데, 여기 이어지는 걸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거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과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두 대상 서로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 차이점 나타내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여기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결국은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건물의 내부와 외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그렇죠? 통합적으로 이게 함께 같이 본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여기서 파악하는 게 했으면 돼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의 주름 잡힌 표면, 즉 서로 관계 맺으며 접고 펼쳐지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자 했다. 그러면 앞에서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은 분리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여기 현대의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여기 보세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된 공간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 되는 거고요. 이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짚었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 통합이니까 하나의 주름이고요. 그렇죠? 하나의 주름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주름은 그 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주름이라는 것이 뭐 한 번 딱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그걸로 끝, 완성,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생성되는 어떤 그런 통합된 공간이라는 것인데, 대지와 건물이 인간에 의해 그 역할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수동적 존재로 이제 파악되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도요, 결국 이것은 전통적인 관점과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 그 전에 이제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간에 의하여 대지와 건물이 그 역할이 이제 일방적으로 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지와 건물 자체적으로 스스로 어떤 의미를 생성해내지 못했었다는 얘기죠. 인간에 의해서 의미가 역할이 규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수동적인 존재인데, 자, 여기 현대 건축이 나옵니다. 현대 건축에서는요, 이제 그 기존과 입장,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지와 건물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앞에랑 차이점이 되는 말이 이거잖아요. 대지와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과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 요소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는 읽기를 했어야 돼요. 자, 다음 문단 갈까요? 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이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된 표면인 것이고, 대지와 건물의 벽, 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생성하면서, 그쵸? 연속되어 있으니까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쭉 이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구분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은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건물 자체가 대지를 완전히 덮어서 대지와 건물이 통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속된 표면은 주름처럼 접히고 펼쳐지면서, 이렇게 주름처럼 접히고 펼쳐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어 이제 내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은 그 성격이 고정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름이라는 것이 한번 그 흔적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흔적, 그 모양 그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쭉 변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 그 성격이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그냥 어렵지 않게 딱 짚어서 그렇지 하고 이해를 했어야죠. 계속 보면요,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의 전개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흐름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쭉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연결되는 거고,
내부와 외부의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쭉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이제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과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이런 응시. 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함께 동시에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부와 외부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니까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문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문단 보겠습니다. 그 6문단 위에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제 DDP 이제 사진이 또 있고 그런데요. 글 읽은 내용 바탕으로 사진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뭐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마지막 문단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자, 이것이 이제 출제 요소인데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짚으면서 읽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특성 잘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면 어떻게 됩니까? 주름진 곡선이 역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쭉 관망을 하면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특징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또한 주름진 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내부의 공간들은 디자인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패션 행사는 이제 다양한 체험, 마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대요. 그렇다면 이 공간의 성격이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이 역시 또 특징 나타내는 말이 될 것이고, 특히 DDP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이 건물의 지하 광장과 건물의 입구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네, 기존의 어떤 시설물과 쭉 이어진다는 얘기죠. DDP 외부의 공원과 또 건물 간의 경계도 모호해요. 네, 쭉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물의 내부로 이어지고 내부에서 옥상의 잔디 언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시 건물 밖에 이제 공원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DDP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그렇죠, 통합을 추구한다는 거.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통합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밑줄 친 말들이 결국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 DDP가 들레지가 얘기한 그런 주름과 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다 봤고요. 이제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일반 선택지를 보면 기역은 공간적 개념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은은 시간적 개념에서 대상의 생성을 언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레즈가 이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쪽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대 철학에서 이런 공간이라는 걸 중시하면서 이 대상의 생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였느냐, 그런 내용 1문단에서 찾으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1문단에 제시되는 그런 입장은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의 고유한 진리, 본질, 자, 그것을 찾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본질을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 그걸 중시했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자, 2번입니다. 기억은 대상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그 2부에서 독서 문제 해설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치환하는 걸 잘해야 된다. 그렇죠. 선택지의 말을 지문에 있는 말로 딱딱 바꿔서 빨리빨리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지문에 있는 고정된 진리, 고유한 본질이죠. 그 고유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상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니까 본질 변하지 않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요건 맞는 말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대상의 변화하는 속성에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 있는 말로 여러분이 빠르게 주목을 했어야 되죠. 이 변화하는 속성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 차이, 주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죠. 기억은 어떤 대상과 관계하느냐에 니은은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주목했다고 됐는데, 이러한 관계를 중시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기억은 차이를 본질에 종속시키고자 하였고라고 됐는데, 네,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긴 해요. 어떤 입장에서? 니은의 입장에서. 그죠? 니은의 입장에서 이런 비판이 이제 가능하긴 한데, 여기 니은과 관련해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동일성을 차이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라고 됐는데 이 동일성이라는 것을 차이에 이렇게 속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차이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도 이제 적절하지 않겠고요. 기억과 니은의 목표는 모두 대상이 갖는 고정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라고 되는데 이런 고정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 것은 기억의 입장입니다. 니은이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29번. 주름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름은 내지적 원인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요 완성이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지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주름 흔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만들어진 그 흔적 자체도 계속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주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로 딱 완성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변화해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변화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내지적 원인의 요 한 요인을 가지고서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레지가 말한 이제 주름의 개념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 이제 보면 내지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끝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1번으로 답 골랐어야 되는 것이고 주름은 대상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이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서로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여러 번 만난 관계라는 말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맺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성된 주름은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름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내용 지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주름은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라고 됐는데 바로 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거죠. 생성.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주름은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의미가 생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대상의 주름은 서로를 변화시키며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됐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요. 변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DDP라는 것을 또 건물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서로 통합됩니다. 그렇죠? 연속을 통해서 연속됨으로써 서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적절합니다. 29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징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주목했었는데 봅시다. 대지와 건물의 표면에 주름처럼 이어진 곡선은 이렇게 주름처럼 이어져 있는 거 우리가 지문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름이 있다라는 것 확인했었는데 대지의 의미가 건물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고 있군이라고 되는데 이 대지의 의미가 건물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대지의 의미 이것이 어떤 수동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들레지가 말한 어떤 그런 차이, 주름의 그런 그 개념에 부합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대지의 의미가 건물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래서 그 의미가 고정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면 1번 여러분이 답으로 잘 골랐을 것이고요.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하여 연속된 표면을 이룬 것에 해당하겠군이라고 되는데 이 통합, 그 다음에 연속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또 특징을 잘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키워드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2번 선택지 금방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적절하다 판단했어야 되겠고 관람자는 공원에서 건물 내부에서 잔디 언덕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건물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안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시선과 응시가 다 함께 통합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3번 선택지도 맞겠죠. 4번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을 건물의 입구와 이어지도록 한 것은 지하철역은 기존의 이제 시설물이잖아요. 그런 기존의 시설물과도 쭉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즉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부 공간들이 전시관과 패션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이것은 그 공간의 그런 의미 성격 자체가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문에서 이제 잠재적 특성이라는 또 그런 말로 설명을 했는데 공간의 성격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겠건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자 30번의 정답 1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한국의 전통 건축과 이제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비교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세원, 소세원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여행을 하고 그러면 네, 이 소세원도 한번 이제 가보면 좋겠는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이제 지명을 얘기를 하면 광주, 담양, 광주 갔을 때 이제 소세원도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네, 광주 그 옆 근처에 있어요. 이 가 보면요, 참 정말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연식 축대로 경계를 삼아 소박한 멋을 내는 그런 인공 연못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자 이것이 이제 대상이고요. 이 대상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로 인공 연못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 연못의 이제 특징은 여기 소박한 멋을 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징 나타내는 말도 함께 주목하고요. 기존의 지형과 물줄기의 흐름을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지형, 물줄기 자 이런 흐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것과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대로 살려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것과 그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 선생님이 말한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아까 지문에서 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보기 읽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지문 따로 보기 따로가 아니라 보기를 읽으면서 이 보기가 지문에 어떤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지 짝을 지으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짝을 지으면서 읽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소서원의 대표적인 이제 건물인 광풍각이 있다라는 거죠. 광풍각에 들어 10개 문이 있는 거예요. 이 들어 10개 문이라는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들어 10개니까 들어서 열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면 자 이 들어 10개 문은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들어 열으면 다 사방이 통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통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통하게 되면요 결국 마루 너머의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속이죠. 연속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들어읽음의 특성으로 인해 방과 마루의 공간이 나뉘면서 동시에 통합될 수도 있다. 네,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광풍각 앞에 마당, 자 이 공간이 있는데, 자 이 공간은 다른 장소로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고 즐기는, 그럼 완상하는, 보고 즐기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놀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제 성격 자체가 다양한 것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공간의 성격이 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읽었던 그런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이제 특징과 맞닿아 있죠. 네, 그러면 우리 활동 결과 자, A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것인데 여기 이제 A의 뒤에 말을 보면 A는 점에서 소세원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소세원에서 엿볼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을 그 보기 읽을 때 딱딱 짚으면서 읽었어요. 즉 보기랑 지문이랑 관련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읽었으면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소세원 내부의 길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그렇죠 관계를 맺고 하나의 흐름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소세원의 연못은 대지와 구분되는 비연속된 표면을 이루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세원의 연못은요, 자, 인공 연못이긴 한데, 이 인공 연못도요, 소박한 멋을 내요. 근데 이제 그 소박한 멋을 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연석 축대로 경계를 삼아요. 자연석 축대를. 그러면 그런 자연과 인공이 멋있게 얘기하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어져 있는 것인데, 그건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 공간에서 하나의 흐름 속에 통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연속된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비연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연속, 통합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오답 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금방 잘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답이 되겠고요. 3번 소세원의 마당은 상황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자 공간의 성격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지문에서 잠재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적절하고요. 들어 열개문을 통해 광풍각의 외부와 내부를 하나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들어서 열면 외부와 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연결되는 것이죠. 들어 열개문에 문짝을 접어 올리면 방과 마루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그렇죠? 그런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것인데,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또 특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도 적절하죠? 네. 자, 이어서 32번 볼게요.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 이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판단 결론을 이끌어내다라고 하면요. 어떤 판단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도출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거기 A가 바로 뭐냐면 이 차이란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던 비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니까 도출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을 답으로 이제 골라야 했고요. 거기 B를 보면 많은 주름이 생긴다인데 생긴다. 어떤 생성되는 거죠. 구성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요소들로 하나의 짜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문에 지금 그런 의미 아니죠. 그다음에 봉인이라는 것은요. 밀봉해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밀봉해서 도장 찍는 거는 거기 밑줄에 있는 C 덮어서랑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제작해라고 되어 있는데 D 지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제작이라는 것은 재료를 갖고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바꿀 수 있는 말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주시라는 말은요.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건데 거기 이를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쭉 넓게. 그렇죠? 그렇다면 주시라고 바꾸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1번이지요. 자, 우리 융합 함께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어서 기술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기술도요. 지문이 길었죠. 네, 정보의 양도 많았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이 독서가 길고 이렇게 정보의 양도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길고 많아진 거에 대해서 우리 불평만하지 맙시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꼭 그 방법을 배우고요.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나 좀 당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읽고 문제 푸는 데만 또 이제 너무 치우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집중력을 얼마나 잘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지문 길어졌어요. 정보량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데 오래 걸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지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의 그 논지, 그 핵심, 자, 그 축을 잘 잡고 쭉 읽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도 꼭 챙기고요. 부족하면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이제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자, 문제 예측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문제는요, 결국은 이제 그 예측 및 질문 내용과 관련해 이제 점검 결과가 이제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결국 이 점검 결과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이 지문에서 요 선택지에 있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지문에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문제 유형의 특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34번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읽으면서 이제 풀어도 되지요. 해설 강의니까 읽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35번 기억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낸 디귿 간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그거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처음 글 읽을 때부터 그런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미리미리 다 찾아 놓으세요. 많이 찾아 놓을수록 이 35번 같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번입니다. 이 BB84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출제 요소니까 그거 표시해 놓고 그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이 BB84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자라는 생각했으면 잘한 겁니다. 37번입니다.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말 주목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원리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문에서 이런 BB84 프로토콜과 관련 있는 개념 혹은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 그게 바로 이 37번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 자, 그 점 유념하고요. 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파악했어요. 1문단 보겠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공인인증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보안을 위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암호화된 것을 봤을 때 그게 원래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암호통신에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암호통신에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죠. 요 암호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걸 딱 보면 원래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래 메시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래 메시지로 이제 돌리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암호화라는 말과 복호화라는 말을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서 요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돼요. 그거 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 암호 통신의 대상자인 송수신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주고받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암호 통신은 암호화나 복호화에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이 기억과 니은으로 나뉜대요. 그러면 이 암호화나 복호화에 필요한 이 키를 관리하는 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키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차이점을 특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글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읽기를 했어야 돼요. 자, 먼저 대칭키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주목을 하도록 하겠는데,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할 때, 자, 여기도 중요한 말 뭐가 돼요?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 되죠. 왜냐? 이미 앞에서 여기 암호화나 복호화에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키를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야죠. 그래서 요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 사용한다. 이것이 대칭키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키니까 키가 서로 대칭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 자, 그러면 요 비밀키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일한 키겠죠. 동일한 키. 그러면 이 동일한 키, 이 비밀키는, 자, 여기 또 이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 비밀키를 결국은 미리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키를 서로 자, 요 비밀키야 알아도 하고 나눠줘야죠. 분배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요 대칭키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걸 텐데, 자, 이어지는 걸 보면요, 이 방식은요, 근데 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뭐가 유출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요 과정에서 키에 관한 이런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요 대칭키 방식의 단점이 되죠. 기술지문을 읽을 때 어떤 그런 단점, 한계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암호통신을 이제 시도할 때마다 상대에 따라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 한계에 대한 대안이잖아요. 그렇죠? 대안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한계 짚고 대안 방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대에 따라 새로운 비밀키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지시가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매번 또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 방식이 공개키 방식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개키 방식과 관련해서 자, 내용을 이해할 때 먼저 주목해야 할 것. 자,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어떻다? 이 복호화키 두 개가 서로 다른 방식이다. 이거 중요한 말 되잖아요.
앞에 자 대칭키 방식은 암호화키, 복호화키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공개키 방식은 서로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이 미리 생성하여 이제 공개하는 것이 요 공개키라는 거죠. 그렇죠? 공개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신자가 생성해서 공개해 놓은 공개키로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암호화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수신자와 송신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 공개키 생성해서 자 공개해 놓습니다. 송신자 그 키로 메시지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자니까 전송하겠죠. 그러면 수신자는요. 자 공개키에 대응하여 생성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송신자가 메시지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수신자가 복호화하는데 요 복호화에 사용하는 이 비밀키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공개키랑 그쵸? 이것이 다른 거죠. 두 개가 또 그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짚어서 이제 또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공개키 방식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수신자는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해서 이제 복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키를 자, 이 비밀키야 알아도 하고 분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분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대칭키 방식과의 또 차이점에 관한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읽을 때 미리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의 답을 빠르게 판단하죠. 비밀키를 바꿀 필요도 없다. 상대에 따라.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러면 대칭키 방식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칭키 방식에 비해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 대칭키 방식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안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단 읽었어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인 자, RSA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RSI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공개키 방식이 이제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 큰 소수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하여 한 쌍의 공개키와 그 다음에 비밀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키는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송신자가 그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죠. 그러면 수신자는 그 비밀키로 복호화하겠죠.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공개키와 이제 비밀키일 텐데, 그럼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이 RSI 이 방식의 특징, 이 RSI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칭키 방식에 비해 암호화나 복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대칭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A 알고리즘은 공개키, 여기 이 RSA 방식은 공개키 방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점으로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느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요. 인과적인 정보는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느리다의 이유 원인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 느리다의 이유 원인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로 여러분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좀 더 잘 풀었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컴퓨터 성능으로는요. 비밀키를 유추하는데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매우 긴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 자, 이건 이제 공개키 방식이니까요. 대칭키 방식은 매번 새로운 키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역시 또 차이점 나타내는 말이니까 주목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요. 컴퓨터 연산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 뭐 예를 든다면 뭐 DNA 컴퓨팅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그런 것들은요.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연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매우 빠른데요. 이제 그런 컴퓨터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연산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이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공격기 방식의 암호 체계가 이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자, 이런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최근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요 말은 결국은 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 요 방식과 자, RSA 알고리즘과 이 양자암호 통신의 또 역시 차이점으로 요거 주목해야죠. 지금 RSA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는데, 양자암호 통신은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읽었는지 체크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 도청으로부터 비밀키를 안전하게 이제 나누어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이제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건 또 결국은 비밀키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분배한다는 얘기잖아요. 분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돼요. 왜냐? 여기 이 앞에 방식 여기 제시되어 있는 RSA 알고리즘은 비밀키를 나누어 갖지 않아요. 공격키 방식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데잖아요. 그렇다면 차이점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렇게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이 디귿이 기억과 갖고 있는 공통점이죠.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미리미리 여러분이 찾아놨어야 돼요. 그래야 35번 문제를 시간 걸리지 않고 답을 잘 선택했습니다. 문제 따로 지문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있는지 알고 출제서가 뭔지 알고 그와 관련하여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즉 답을 찾는 읽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답을 찾는 읽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문제풀이 시간이 독해 실력 향상되고 문제풀이 시간 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자암호 통신에서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눠 갖기 위해 양자의 종류 중 하나인이라고 되는데, 여기 매번 비밀키 새롭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이것도 사실 또 이제 기억과의 어떤 유사한 점이죠. 양자의 종류 중 하나인 이제 광자를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어지는 정보에서 그런 광자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정보 여러분이 주목하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자는 이 광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광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실어보내는 양자암호 통신에서 단일 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이런 단일 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한 단일 광자 자체를 가로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일 광자 자체를 가로채는 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이 단일 광자 자체를 가로채는 건 가능하지만 단일 광자에 실려 있는 그 정보의 일부, 그 정보 일부만 탁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 여러분 또 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단일 광자 자체와 단일 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 그것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잘 이해를 했어야 하고, 수신자에게 가로챈 광자와 동일한 상태의 광자를 이제 보내야만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있는데, 여러 상태를 동시에 지닌 이 말 여러분 주목했어요? 중첩이라는 양자의 특성. 그러면 이 중첩이라는 말을 왜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냐면, 지금 이 기술에서는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광자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 중첩이라는 특성도 중요하게 여겼어야죠. 단일 광자의 원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이제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청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자암호 통신은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네요. 양자암호 통신의 이제 대표적인 키 분배 기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말을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주목했어야 될까요?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을 보면 BB84 프로토콜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거 통신 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 BB84 프로토콜에 바로 무엇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개념이 나와 있다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BB84 프로토콜은요, 키 분배 기술이에요. 키를 분배하는 기술, 키를 나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그 비밀키 나누는 거 분배하는 것에 관한 내용 봤었죠? 네, 기억하고 특히 이제 디귿이 있었는데, 네, 디귿과 관련해서 그런 키를 분배하는 기술이 바로 BB84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연 상태의 빛은 진행하는 방향과 이제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징성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네, 빛이 진행을 하면요, 이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진행하는 방향 관련해서 이 각도가 수직인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방향으로 이제 진동을 하는데 진동 방향에 따라 이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하면, 자, 요 필터, 요 빛을 요 진동 방향에 따라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다? 편광. 그러면 편광의 개념 나타내는 말 주목한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좀 읽을 때 개념 나타내는 말들 당연히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편광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필터를 뭐라고 한다? 편광 필터라고 한다. 그런데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그렇죠? 이건 광자니까. 광자의 특징, 중첩.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런 중첩 특성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첩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편광 필터를 이제 통과한 수직이나 그 다음에 수평. 자, 이 수평 편광의 경우에 자, 여기 대각, 그 다음에 역대각. 자, 이런 편광 특성도 이제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첩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편광 필터를 통과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또한 수직, 수평 편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중첩. 그렇죠? 이런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자, 요 편광 필터를 이제 사용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수직, 그 다음에 수평. 자,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는 이 필터를 다 통과를 하겠죠. 그렇다면 수직이나 수평 편광으로 100% 이제 측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자, 여기 X 모양 이 편광 필터를 이용해 이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 그 다음에 수평,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각 혹은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직이나 수평 편광이라도 중첩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각 혹은 역대각 편광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은 이것을 통과를 하지 못하지만 대각이나 이런 역대각, 즉 요 대각, 그 다음에 요 역대각은 통과를 하니까 이 대각 혹은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편광의 중첩 특성이 바로 이 BB84 프로토콜에서 이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와 관련해서 칠문단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하나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그 칠문단에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수직이나 이 수직 편광과 역대각 편광은 1이라는 거예요. 이 수직과 역대각 편광은 값이 1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거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칠문단의 이제 네 번째 줄을 보면 수평 편광과 대각 편광은 0이라는 거예요. 이 수평과 대각은 값이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규약, 프로토콜이에요.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건데, B처럼 송신자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B처럼 여기 송신자가 이런 편광 필터를요, 거기 보면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를 선정한 것이 무작위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 필터에 따라서 이제 나온 편광 신호를 보면 여기 송신자의 이제 편광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입니다. 그럼 이제 이 0은 여기 수평이나 대각 편광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여기 수평 편광은 여기 자, 여기 더하기 모양, 자, 필터를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은 자, 수직이나 역대각 편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수직, 자, 이거 통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이면 수직이나 역대각인데 그러면 수직은 통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역대각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0은 수평이나 이제 대각인데 여기 수평, 여기
통과할 수 있겠죠? 나오죠. 그 다음에 1은 수직이나 역대각인데 자, 여기 수직은 여기 통과를 못하죠. 그렇다면 여기 역대각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0은 수평이나 이제 대각인데 여기 x니까 x 모양이니까 요 대각 이것만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 송신자의 평광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가요, 이 평광 필터를 역시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럼 무작위로 이제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7문단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7문단에 여러분 거기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요. D처럼 스스로 무작위로 또 평광 필터를 선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필터입니다. 그럼 이 필터는 요 수평 평광을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직 평광인데 요 필터는 또 역시 요 수직 평광 통과를 시키는데 여기 X라고 돼 있어요. 이 X는 뭐냐면 누락된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이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역대각인데 이 역대각은 요 필터 통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 평광은요. 자, 여기 요 필터를 통과를 못 합니다. 이거는 대각이나 역대각의 평광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수평 평광은 중첩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이 대각에 이런 평광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터를 통과하는 건 요 수평 평광은 통과를 못하지만 이렇게 대각 이 평광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대각은요, 요 필터를 통과를 못해요. 근데 이 역대각 역시 중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직이라는 이런 평광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은 통과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이 대각 평광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문단에요.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주목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37번 문제를 쉽게 답을 선택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바로 뭐에 관한 정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원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7문단에 그 원리 방법과 관련하여 핵심 정보가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핵심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7문단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동일하다라는 건 어떻게 이제 동일한 거냐면 이 송신자랑 수신자가요, 공개 채널에서 자, 이 송신자랑 수신자가 공개 채널에서 어떤 필터를 사용했는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이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필터를 사용했는지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과 관련해서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평광 필터를 이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으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걸 사용한 것. 다 동일한 걸 사용한 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 여기는 지금 누락된 광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비트가 안 정해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걸 사용했으니까 여기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동일한 걸 사용하니까 여기 0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 이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바로 010이라는 이런 010이라는 이런 비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키로 사용하는 측정 값을 이제 서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 여러분 주목하고 이 방법적으로 이 내용 이해했어야 되는 것이죠. 됐죠? 네, 지문 다 봤고요. 30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기록 중 이제 일부이다. 미끄를 첨가할 때 점검 결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읽기 계획은 이제 1문단 훑어보면서 예측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 글에 핵심 정보가 무엇일지 예측하고 글을 읽는 것은 독서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독서 강의를 할 때 예측하기라는 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암호통신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정보는 지문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측과 다르다라는 것은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암호통신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설명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단에 보면 이 공개키 방식, 그 다음에 대칭키 방식 그 두 개의 방식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과 같다라는 요 점검 결과 적절하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것을 보면 암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은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암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 설명하고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의 답이 제시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점검 결과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을 보면 암호통신 방식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3문단, 4문단을 보면 3문단에서 RSA 알고리즘 방식과 관련하여 이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 그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문단에 보면 그 수학적 복잡성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양자 암호 통신 그 기술이 또 역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문단, 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제시됐다고 판단해야 했죠. 네. 그 다음에 다음을 보면 각각의 암호 통신 방식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됐는데,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 지문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 점검 결과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네, 정답 나왔고요. 34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키 방식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동일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키 방식과 관련하여 거기 수신자가 공개키를 생성을 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개키를 이용해서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죠. 그리고 수신자가 또 이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다 수신자네요. 그러니까 동일하겠군이라는 것 적절하지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발전하더라도 양자암호 통신은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이 컴퓨터 연산 능력의 발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 수학적 복잡성을 활용하는 RSA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양자암호 통신 이 기술은 이런 수학적 복잡성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여기 2번처럼 말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에서는 도청자가 단일 광자에 담긴 정보를 도청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일 광자에 담긴 정보를 도청할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청을 하면 수신자에게 이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 통신의 그런 보안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문에서 이해했었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 4문단을 근거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RSA 알고리즘에서 암호화된 문서가 전송 과정 중 유출되어도 수신자는 비밀키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RSA 알고리즘 이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정보 뭐냐면 3문단에 보면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냐면, 이 암호를 이거 비밀키를 알아내는데 비현실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서요. 그러니까 현재 이 컴퓨터 기술로는 유출되어도 이 비밀키를 아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요 4번 선택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RSA 알고리즘이 대칭키 방식에 의해 암복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SA 알고리즘이 대칭키 방식에 비해서 이 암복화 속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이 지문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느리다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함께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느린 그 이유였어요. 기술지문 읽을 때는 이렇게 인과적인 정보에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느리다와 관련해서 그 이유 제시되어 있는 거 지문에서 찾으면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여죠. 자, 그 정보가 3문단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걸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거죠. 자, 그 지점에서도요, 이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지점은 뭐냐면 이 RSA 알고리즘은요, 공개키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개키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수신자가 공개키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 키로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죠. 그리고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자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방식이 공개키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암복화 키를 또 주고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5번 답으로 확인했고요. 35번 가겠습니다. 기억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문 읽을 때요, 이거 출제해서 알고 이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미리미리 다 찾아놨었어요. 1번 기억은 니은이나 디귿에 비해 비밀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되는데, 기억은 비밀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번 새로운 비밀키를 생성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 니은이나 디귿에 비해서 보안성이 낮아요. 그 말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디귿은 기억이나 니은에 비해 수학적 복잡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되는데, 디귿은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학적 복잡성에 이제 의존하는 것은 니은이죠. 그래서 역시 적절하지 않겠고요. 기억과 니은은 디귿과 달리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이렇게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것도요,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을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죠. 바로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과 디귿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이어서 4번 볼게요. 기억과 디귿은 니은과 달리 암호화를 위해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라고 됐는데, 이 4번 선택지는 3번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죠. 네, 이 기억과 디귿은 비밀키를 나누어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키를 갖고 이 송신자가 암호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니은은 이 공개키 방식인데, 이 공개키 방식에서는요, 수신자가 공개키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송신자가 그 공개키로 암호화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그 암호화된 거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선택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암호통신 상대의 수만큼 비밀키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대가 바뀔 때마다 비밀키를 새로 생성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억과 디귿이었죠. 니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역시 적절하지 않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난도가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이 잘 판단하는 훈련 다시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갈게요. 자, 이 BB84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지를 보면 이 BB84 프로토콜은 안전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복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통신규약이다 라고 됐는데, 지금 이것의 개념에 관한 선택지예요. 지금 이 BB84 프로토콜이 암복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통신 규약이라고 하겠는데, 자,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BB84 프로토콜이라는 것은요, 오문단의 첫 번째 줄 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키 분배 기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키를 나누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암복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규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1번 선택지에 대해서 이거 적절하지 않아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요 1번으로 답한 학생들 꽤 있을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BB84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수평 평광을, 자, 요 X 모양 요 평광 필터로 이제 측정을 하면 수평 평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수평 평광은 자, 이 모양의 이 평광 필터에서는 이제 걸러집니다. 그렇죠?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죠. 그러면 수평 평광으로 측정되지 않죠. 그럼 뭘로 측정이 될까요? 지문에 따르면 대각 평광으로 이제 측정된다고 나와 있었죠. 그렇다면 요 2번 설명 맞죠. 그래서 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면 BB84 프로토콜 실행 과정에서 평광된 광자가 다시 평광 필터를 통과하면, 평광 필터를 통과한 것도 광자죠. 그럼 그 광자로서의 특성을 잃나요? 사라지지 않죠. 그렇다면 중첩 특성 그대로 갖고 있지 왜 사라집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BB84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동안 단일 광자 자체를 가로챌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 따르면요, 가로챌 수 없는 것은 단일 강자의 이 단일 강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일부분을 가로챌 수 없다고 했지, 단일 강자 자체를 가로챌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단일 강자 자체는 가로챌 수 있다고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데, 자, 사문단에 거기 중간 좀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일 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도청자가 단일 강자 자체를 가로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일 강자 자체는 가로챌 수 있는 건데 그 단일 강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4번 선택지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여러분이 잘 했을 겁니다. 5번 선택지, BB84 프로토콜에서 수직 평광은 대각 평광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0이라는 비트 정보를 이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수직 평광, 자, 이건 값 1이랑 관련이 있죠. 이렇게 0이라는 비트 정보와 이제 관련 있는 것은 요 수평 평광이죠. 그래서 요 수평 평광과 대각 평광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대각 평광이 있으니까 이거를 수평이라고 해야 이 5번 선택지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36번의 정답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가 보기와 같이 정보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A를 참고했을 때 보기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비밀키로 이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탁 보면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이 원리 방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어야죠. 자, 일단 BB84 프로토콜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수직 역대각은 1이고 요 수평 대각 평광은 0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리 방법은요,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것만 여러분이 이제 골라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평광 필터 정보가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요, 여러분이 같은 걸 일단 짚어내면 돼요. 같은 거. 그러면 0이랑 1이죠. 그 다음에 1이랑 1이네요. 그 다음에 1, 0이고, 그 다음에 0, 1이고, 그러면 1이랑 1이고요. 그 다음에 0, 0이니까 여기 같은 거니까 짚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 0이고,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1, 1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거니까 여러분 요건 뭐 고려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평광 필터를 사용한 것에 그 비트 값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 누락된 광자가 있습니다. 여기 누락된 광자는 요거, 요 누락된 것은 여기 비트 값 여기서 이제 확인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 평광 필터 같은 거 이거 역대각입니다. 역대각은 1이에요. 값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락된 거니까 여기는 값 확인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 평광입니다. 수직 값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에서 요거 대각 평광입니다. 대각은 값 0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각 평광, 자, 여기 같고 역대각 필터죠? 역대각 평광이죠? 그럼 역대각 평광은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값이 1입니다. 그러면 여기 1, 1, 0, 1 해서 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자, 지문 읽을 때 개념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부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런 정보를 보다 잘 주목하려면 예측하기에서부터 이 문제의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이와 같은 정보를 여러분이 지문에서 잘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를 그대로 사례에 적용해서 답을 빨리 고르는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을 여러분이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독서까지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 자, 이제 우리 마쳐야 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7월 시험 보느냐 고생 많았고요. 또 앞으로 치러야 할 또 모의고사, 또 치러야 하는 그런 모의고사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정말 중요한 수능 있잖아요. 수능 잘 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능 잘 보기 위한 그런 노력 여러분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 노력 응원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돕기 위해서 또 선생님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